일산 외곽에서 벌어진 실종 연쇄 사건 2006-2008. 2006년 가을, 경기도 일산의 외곽, 한적하고 평화롭던 마을에서는 이전까지 경험해본 적 없는 불안이 서서히 퍼지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단지 집을 나간 것 혹은 가출 정도로 치부되던 실종 사건이 한 해, 두 해에 걸쳐 반복적으로 일어나면서 마을 주민들은 일상적인 삶조차 두려워하게 되었다. 처음 실종된 사람은 고등학생 정민수 17이었다. 평소처럼 저녁 학원을 다녀 집에 돌아오던 길, 그는 더 이상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않았다. 부모는 처음에 친구 집에 갔다거나 늦게 들어올 거라 생각하고 밤을 기다렸지만 다음 날 아침에도 나타나지 않는 아들을 찾아 경찰에 신고하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경찰은 청소년의 가출은 흔하다며 별다른 수사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 그 무관심이 마을을 덮칠 더 큰 공포의 시작이 될 줄 아무도 몰랐다. 정민수 사건 직후 한 달 만에 또 다른 실종 신고가 접수됐다.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오후 11시에 퇴근한 김민채 18은 집으로 가는 골목길에서 홀연히 사라졌다. 이 두 번째 실종 역시 경찰에 접수되었으나 누군가의 장난 전화라거나 가벼운 소동으로 치부되며 별다른 조사 없이 일단락되었다. 김민채의 부모가 직접 나서 자식의 친구, 학교, 사회관계망까지 뒤졌지만 실마리는 전혀 나오지 않았다. 2007년 봄, 세 번째 실종자가 나왔다. 이번엔 40대 중년 남성 이승민이었다. 그는 평소 술을 즐기지 않는 평범한 회사원으로 출근 후 집에 돌아오지 않았다. 그의 부인은 남편이 사고라도 당했을까 전전긍긍했고 직장 동료, 골목길의 CCTV까지 샅샅이 뒤졌지만 아무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다. 맨 처음 두 실종자는 또래 청소년이라 어느 정도 사회적 관심이 지지부진했으나 중년 남성마저 이유 없이 사라지자 단순한 가출로 볼 수 없다는 분위기가 동네 곳곳에 번졌다. 이후로도 실종은 계속되었다. 2007년 여름엔 대학생 박세리 24가, 가을엔 배달 일을 하던 황진수 22, 그리고 2008년 초에는 회사원 김진영 29주까지 최소 3개월 간격을 두고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한 명씩 자취를 감췄다. 피해자는 전부 평범한 생활인이었고 빚이 있다거나 범죄 혐의를 받은 전력도 없었다. 실종 전에 특별한 이상 징후도 없었고 연락도 갑자기 끊겼으며 그야말로 증발하듯 사라진 것이었다. 특히 이 일련의 실종 사건이 더욱 불안을 증폭시킨 이유는 피해자들의 동선이 서로 겹치지 않는다는 점이었다. 어떤 이는 버스 정류장, 누구는 골목, 또 어떤 이는 아파트 단지 내에서 사라졌다. 한결같이 CCTV에는 희미한 뒷모습 정도밖에 찍혀있지 않아 경찰 역시 수사에 난항을 겪었다. 사건이 반복될수록 주민들은 경찰의 무책임한 대처에 분노하기 시작했다. 커뮤니티에는 경찰이 수사를 시작해야 한참 지난 후에야 겨우 피해자 생애 마지막 행적을 확인한다며 비판과 불신의 목소리가 커져만 갔다. 실종된 이들의 가족들은 매일 아침마다 파출소와 일상경찰서를 찾아 한 가닥 희망을 걸었지만 날이 갈수록 기록만 늘어날 뿐 실제 수사는 진전 없이 표류했다. 2007년 말 일산 외곽에서는 밤늦게 이웃을 감시하는 사람들이 늘었다. 이전에는 유난히 조용했던 마을 골목마다 문들이 일찍 닫히고 어둑한 길엔 그저 냉랭한 긴장감만 흘렀다. 엄마들은 자녀가 밤늦게까지 밖에 나가지 못하게 했다. 혹시 내 가족에게도 이런 일이 닥치지 않을까 하는 불안이 동네 전체를 감쌌다. 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번졌다. 누가 사라졌으며 마지막으로 어디서 목격됐는지, 실종자가 평소 누구와 어울렸는지 추정만 난무했다. 누군가는 외부에서 범죄 조직이 들어온 것이다 라고 했고, 누군가는 귀신이 나타났다는 극단적인 추측까지 퍼졌으나 경찰이 내놓는 답변은 언제나 아직 수사 중입니다. 와, 특이점이 없습니다.
일뿐이었다. 하지만 2008년 3월, 마을 사람들을 더욱 경악하게 만든 일이 벌어진다. 한 동네 농민이 쓰레기를 치우던 도중 잡초 사이에 숨겨져 있던 신발 한 켤레와 피로 얼룩진 찢어진 옷 조각을 발견한다. 신고 후 경찰이 출동해 감식에 들어갔지만 이미 증거물 대부분은 비와 시간의 영향으로 훼손된 뒤였다. 피해자 가족들은 이 옷이 분명히 우리 아이가 입던 옷이라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결정적 단서가 아니라며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처럼 명확한 증거가 남았음에도 수사가 진전을 보이지 않자 실종자 가족대책위원회까지 꾸려져 일산시청 앞에서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시위가 벌어졌다. 단 한 번도 이런 연쇄 실종 사건을 겪어보지 못한 동네 주민들은 점차 정신적으로도 피폐해졌다. 누구도 친구, 이웃, 회사 동료를 섣불리 신뢰하지 못했고 외출도 최소화했다. 실제로 통학, 출퇴근 시간 외엔 인적이 드물었으며 어린 학생들이 학원에서 집까지 부모 손을 꼭 잡고 다녔다. 실종된 사람들 중 누군가가 집으로 돌아온 적이 없다는 점, 그리고 실종 뒤로 그 어떤 협박 메시지, 금품 요구도 없다는 것이 주민들의 공포를 키웠다. 지역 언론도 사태의 심각성을 뒤늦게 인지했다. 연속적으로 실종된 이들의 인상착의, DNA 프로필, 마지막 행적 등이 신문을 통해 퍼졌고 각종 무속인, 전문 탐정까지 동원해 실종 미스터리를 추적하는 방송이 제작되었다. 특히 인터넷상에서는 일산 외곽에 연쇄살인마가 숨어 있다는 괴소문까지 퍼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단순 가출 혹은 스스로 자취를 감춘 것일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누구 하나 결말이 보이지 않는 실종 행렬은 반년을 더 끌었고 사람들이 점차 수사에 대한 신뢰를 거두었다. 바로 이때 2008년 5월 누군가 들판에서 불쾌한 냄새가 난다는 제보를 한다. 경찰이 도착해 땅을 파낸 순간 모두를 경악해 할 진실이 드러난다. 이는 외부에서 온 연쇄살인마의 소행인가? 아니면 주민 중 누군가의 숨겨진 이중성과 관계가 드러난 것인가? 그 누구도 이 사슬의 끝을 예측하지 못한 채 마을은 공포와 절망 속에 빠져든다. 이처럼 2006년부터 2008년 초까지 2년 넘게 이어진 일산 연쇄 실종 사건은 한적했던 외곽 마을을 한순간에 두려움과 불신의 장소로 변화시켰다. 잇따른 실종자 발생, 피해자를 둘러싼 각종 소문, 경찰의 무기력과 구조적 문제, 그리고 답답한 가족들의 외로운 싸움. 이 모든 것은 향후 벌어질 연쇄 살인 사건의 서막에 불과했다. 이는 단순한 실종 문제가 아니었다. 누군가의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범죄 가능성이 점차 짙어졌고 희생 대상 역시 무작위적이며 모두가 잠재적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공포로 지역사회 전체가 무너질 위기에 직면했다. 첫 번째 충격, 머리가 없는 시신의 발견. 2008년 5월 말, 일산 외곽의 온 마을 분위기는 이전보다 더욱 암울하고 무거워지고 있었다. 다양한 실종 사건으로 이미 극도의 경계심이 퍼져 있었으나 그날은 마을 전체를 뒤흔드는 결정적인 사건이 터졌다. 사건의 시작은 매우 평범했다. 어느 평일 낮, 일산 남부 외진 논밭 근처에서 한 중년 남성 농부 백씨, 이 트랙터로 밭을 일구며 영농 준비를 하던 중 이상한 냄새를 먼저 감지했다. 들판에서는 가끔 죽은 짐승이나 썩은 쓰레기에서 나는 냄새가 풍겼기에 백씨도 처음엔 신경 쓰지 않았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냄새가 점차 진해지고 바람을 따라 더욱 고약하게 번져가자 그는 농기계를 멈추고 냄새의 근원을 찾아 가까이 다가갔다. 이윽고 그가 발견한 것은 일부만 흙에 덮인 불규칙한 모양의 검붉은 물체였다. 풀더미와 흙, 잎이 얽힌 그 물체는 처음에는 짐승의 사체로 보였으나 백씨는 직감적으로 인간의 신체 부위임을 알아차렸다. 놀란 그는 핸드폰도
집에 두고 온 채 황급히 달려가 근처 노인정에 있는 마을 이장님과 몇몇 주민에게 도움을 청했다. 모두들 호기심 반, 두려움 반으로 현장에 몰려들었고 직접 손을 대지 않고 옛 일구와 경찰에 바로 연락했다. 잠시 후 경찰과 소방 인원이 도착했다. 경찰은 붐비는 주민들을 뒤로 물리치고 현장 통제선을 설치했다. 당시 출동했던 김 형사는 그 순간의 정적과 짙은 냄새, 그리고 한쪽 끝에서 바닷물에 오래 담긴 것처럼 하얗게 변색된 사람의 손가락 관절을 보고 단순 사고가 아님을 직감했다. 경찰과 감시교원들은 조심스럽게 땅을 조금씩 팠다. 그리고 그 속에서 인간의 몸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시신을 온전히 발견했다. 하지만 빠르게 큰 충격이었다. 시신에는 머리가 없었다. 목이 있던 자리에는 거친 절단 자국이 남아 있었고 절단면은 매끈하지 않아 여러 번의 강한 힘이 반복적으로 가해진 흔적이 역력했다. 옷은 찢기고 흙먼지가 가득해서 피해자의 신원조차 단번에 확인하기 어려웠다. 소식은 들불처럼 마을 전체로 번져나갔다. 사건 현장 가장자리에 모인 주민들은 하나같이 공포에 사로잡혔고 한 어르신은 눈물을 글썽이며 평생 일산 외곽에 살았지만 이런 일은 처음 본다고 탄식했다. 멀찍이 작게 모여선 학생들과 젊은 엄마들은 휴대폰으로 이 소식을 친지 가족 단톡방에 알렸고 그날 오후 내내 경찰차와 구급차, 언론의 방송 차량까지 줄지어 들락거렸다. 경찰은 현장을 정밀하게 분석했다. 피해자가 있던 위치는 논밭에서 움푹 파인 부분에 있어 부패가 생각보다 덜 진행됐으나 얼굴 두개골이 아예 없어서 신원 확인이 극히 어려웠다. 시신은 평범한 남성 체격, 또래로 보였고 신체 일부를 가린 남색 점퍼와 바지, 안감의 무늬, 주머니에 든 몇 개의 열쇠와 동전, 낡은 휴대폰 등이 소지품으로 나왔다. 가장 현재 중요한 점은 머리가 없는 시신에서 뿜어내는 차가운 비인간성이었다. 감시교원 한 명은 단순히 살해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머리를 도려냈다는 점이 범인의 목적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인다. 범인이 시신을 숨기려 했다면 깊이 묻거나 강에 던졌을 텐데 머리만 남기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현장 주변에서는 뼈나 머리 같은 추가 증거물은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 이 작은 논두길 주변은 평소 인적이 드문 곳이었고 낮에도 외부인이 오가기 쉽지 않았다. 이 때문에 경찰은 더욱 신중하게 접근했다. 피해자를 마지막으로 본 사람이 누구인지, 마을 내외부인을 가리지 않고 목격자를 찾기 위해 촘촘히 탐문 수사를 시작했다. 시신이 발견된 직후 경찰은 사건을 공식적으로 살인사건으로 분류하고 과거 실종자 명단과 일치하는지 먼저 확인을 시작했다. 일산경찰서는 2년간의 실종사건 기록을 면밀하게 조사했고 시신의 나이대, 신체적 특징, 입고 있던 옷의 브랜드와 사이즈, 소지품 목록을 바탕으로 가족들에게 연락했다. 첫 번째로 강력하게 대조된 인물은 3개월 전 실종된 김진영 29. 가족들은 지구대에 호출되어 확인을 요청받았다. 어머니 그리고 형제들은 현장에 와서 검은 점퍼와 바지, 휴대폰을 확인하고 이건 우리 동생 것이라며 오열했다. 어머니는 흐느끼며 얼굴이라도 마지막으로 봤으면 좋았을 텐데 라고 말하며 경찰의 손을 붙잡았다. 경찰은 가족의 슬픔을 최대한 배려하면서 유전자 감식 결과를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머리가 없는 시신이라는 점 때문에 가족들이 겪는 감정적 충격은 배가 되었다. 실종 당시만 해도 가출이나 외부 사고 가능성도 수용하려 애썼던 가족들은 이런 방식으로, 그것도 시신 일부만 발견된 현실 앞에서 절망했다. 한 가족은 언론 인터뷰에서 만약 더 일찍 경찰이 제대로 수사했다면 이런 결말이 아니었을 것이라며 마을 치안에 대한 분노와 배신감을 토로했다. 이 소식은 한순간에 지역신문과 뉴스 헤드라인을 장식했다. 머리가 없는 시신,
일산 외곽 공포 확산. 2년간 실종 사건의 끝, 살인마의 흔적일까? 신원 미상 시신, 연쇄 살인 가능성 등 수많은 기사들이 쏟아졌다. 주민들은 더 이상 밤거리로 나오는 것을 삼갔고 각 가정은 창문을 꼭꼭 닫고 잠금 장치를 다시 점검했다. 자녀의 밤길 학원. 알바도 전면 중단된 가정이 속출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온갖 추측이 오갔다. 외부에서 사이코패스가 들어온 것, 식인 집단의 소행, 정신병자가 연쇄적으로 묻지마 살인을 저지르고 있다 등 낭설이 확산되며 SNS에는 실종자 가족을 위로하는 글과 동시에 경찰의 무능을 비난하는 게시글들이 줄을 이었다. 몇몇 지역 상인은 밤늦게까지 근무하는 직원을 비롯 고객 모두에게 동행을 권장하는 안내문까지 내걸었다. 경찰도 이에 뒤늦게 비상체제로 전환, 목격자 모집, 근방 CCTV 영상 확보, 차적 조회 등 철저한 수집 조사를 실시했으나 머리 없는 시신이 나온 지점 주변에는 CCTV가 거의 없었고 교통체증도 드문 위치라 단서 미확보 상태가 계속됐다. 국과수에서 부검 결과가 나오자 시신은 명백히 타살로 밝혀졌다. 목 부분의 절단 흔적은 매우 거칠고 반복적으로 그어진 자국이었으며 날카로운 칼이나 톱 혹은 도축 도구로 인해 발생했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또 성장판, 근육량, 소지품 등으로 볼 때 김진영과 일치한다는 초기 판단이 내려졌다. 단 머리와 안면부가 완전히 사라진 점에서 경찰은 신원 노출을 막기 위한 범행과 동시에 살인마가 시신의 일부, 머리를 따로 보관하거나 혹은 의도 자체가 머리를 취하는 데 있음에 주목했다. 이는 단순 변사나 우발적 살인이 아니라 연쇄성, 의도성을 강하게 암시했다. 시신이 발견된 이후 마을 공동체 내에서는 서로에 대한 불신도 확대됐다. 일부 주민은 이번 사건이 외부인의 소행이라면 얼마나 중대한 문제인가, 혹시 우리 중에 범인이 숨어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극도의 의심을 품기도 했다. 심지어 평소 괴팍하거나 은둔 성향의 이웃까지 무분별하게 경찰에 신고되는 해프닝도 벌어졌다. 경찰 역시 공식적으로 대규모 수사본부를 설치하고 지난 2년간의 미해결 실종 사건이 단일 연쇄범의 소행임을 전제로 수사를 확대했다. 역학조사, 프로파일러 투입, 정신병력자 및 전과자 일제조사 등이 병행됐다. 가장 절박한 것은 남은 실종자 가족들이었다. 누군가의 아들이, 누군가의 딸이, 혹은 남편이 어디선가 저렇게 버려질 수 있다는 공포는 가족 모두를 사지에 내몬 것이나 다름없었다. 이처럼 논밭에 머리 없는 시신이 발견되면서 그동안 설명되지 않았던 연쇄 실종 사건이 단순한 불행의 연속이 아니라 치밀하게 계획된 연쇄살인 범죄의 결과임이 급속히 드러나기 시작했다. 경찰은 모든 실종 기록을 재조사하며 이제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마지막 한 명까지 찾아야 한다는 각오로 하나하나 단서를 수집해 나갔다. 머리 없는 시신, 정확한 신원 확인, 가족의 절망, 사회 전체의 충격과 경계, 그리고 경찰의 뒤늦은 총력전. 연쇄살인 사건의 본격적 추적은 여기에서 불붙기 시작했다. 수사팀장 장태현의 등장, 일산 연쇄, 실종살인 사건의 전환점, 머리 없는 시신이 발견되고 온 마을이 극도의 공포와 불신에 휩싸였을 때 일상경찰서에는 한 명의 경찰관이 본청에서 전격 파견된다. 그는 바로 강력계 베테랑이자 서울 형사팀 출신의 장태현 팀장 42세이다. 장태현의 등장은 예사롭지 않았다. 경찰 본청에서도 그의 이름은 냉철한 판단, 현장 감각, 끈질긴 집요함으로 널리 알려져 있었다. 그는 서울에서 난이도 높은 연쇄 강도, 살인, 미제 실종 사건을 해결한 경력이 있어 누적 실종 사건과 머리 없는 시신 사건이 결합된 이번 사건에 적임자로 손꼽혔다. 그는 부임 첫날부터 다르다는 인상을 남겼다. 일반 경찰서에서 익숙한 상명하복식 지시가 아니라
일선 형사들을 개별 인터뷰하면서 그들의 시각과 생활 동선을 직접 묻고 파악했다. 지금까지의 수사상 가장 의심되는 부분, 혹은 이상하게 느낀 목격담이 어떤 것이었느냐. 보통이라면 묘연하게 흩어져 버렸을 사소한 이상점들, 예를 들어 실종자의 공통적 귀가 경로, 오래된 창고 주변의 밤 시간대 불빛 목격담, 편의점 CCTV에 잡힌 낯선 남자 등을 빠짐없이 체크리스트로 만들어 한 장의 화이트보드에 크게 기록했다. 장 팀장은 파격적으로 팀 재편을 단행했다. 기존 실종 전담팀, 강력 전담팀을 하나로 합치고 정보과 과학수사과 파출소까지 연계하는 합동 전담 수사팀을 조직했다. 직접 야근과 현장 출동을 반복했으며 실종자 가족 한 명 한 명을 경찰서 회의실에 불러 당시 어떤 정황이 있었는지 사소한 말 한마디도 빼놓지 않고 다시 말해달라고 요구했다. 그의 수사 방식은 냉혹했지만 동시에 섬세했다. 피해자 가족에게 형사 입장에서는 증거만이 전부지만 가족 심리와 주변 환경을 알지 못하면 진실을 놓친다는 신념 아래 인터뷰 기록, 교우 관계, 평소 습관, 심리 상태까지 일일이 복기했다. 특히 범죄 현장과 실종자 동선의 교차점을 파악하는 프로파일링이 그의 특징이었다. 현장 감식을 마친 뒤에도 장 팀장은 반복적으로 사건 현장으로 돌아갔다. 주위 조도를 체크하고 밤낮으로 누가, 언제, 어떻게 이곳을 이용했을 가능성이 있나를 상상하며 직접 걸어다녔다. 이 과정에서 기존 형사들이 놓쳤던 창고 뒤편, 자잘한 오솔길, 버려진 도로, 공사 차량의 진입 흔적까지 찾아냈다. 경찰 내부에서는 외부인 출신 장 팀장의 방식에 반감을 갖는 이들도 적지 않았다. 너무 많은 자원을 소모한다. 불필요하게 주민들을 긴장시킨다는 푸념도 있었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팀원들은 그의 집착이 아무것도 놓치지 않는 장점이라는 것을 체감했다. 특히 현장 감식단, 백비리 순찰대, 그리고 지역 정보원까지 모두 동원해 2년간의 모든 실종 및 잔혹 사건 기록을 하나의 타임라인으로 재구성했다. 장태현은 모든 실종 당시 CCTV, 들판과 마을 주변의 차량 이동 기록, 택배 배달업체의 일지까지 죄다 교차 확인시키며 사건의 본질은 절대 우연이 아니다. 일정 주기 혹은 특정 공간이 반복된다면 그 이유가 있다고 단언했다. 또한 그는 머리 없는 시신을 단순히 유기된 시체가 아니라 범인의 이도적 신호로 해석했다. 이는 경찰 내부 정례 브리핑에서 범인은 증거 은폐보다 더 복잡한 의미에서 머리 절단을 실행했다. 이건 시그니처, 대표적 범행 행태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여기서부터 잔혹성을 띤 연쇄살인의 형태로 사건의 성격이 바뀌기 시작했다. 장태현은 프로파일러와 협력해 범인의 심리적 동기에 집중했다. 피해자들의 신체적 특징, 실종 직전 행적, 주변 인간관계, 정신적 신체적 취약함 등을 짚어 혹시라도 범인이 직접 물색한 대상이 아닌지 혹은 전혀 랜덤 타깃을 잡는 기회 범죄인지 구분하려 들었다. 그는 팀 내에 일일 보고 체계를 만들었다. 매일 저녁 수사팀은 회의실에 모여 한 명 한 명 자신의 정보 추정 의심점을 다 공유했다. 복잡하게 얽힌 단서와 당사자 증언, 주변인의 작은 목격, 심지어 2년 전 기록에서도 빨간 신발을 신은 노인, 밤마다 도로 옆에서 쓰레기를 뒤지던 남성 등 익숙한 패턴들을 모으기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그는 기존 파출소의 통상적인 이상 없다, 가출, 자의적 행방불명이라는 서류 지상주의를 모두 중지시키고 모든 실종 신고를 새롭게 검토했다. 그 결과 동일 인근에서 반복적으로 목격된 한 노인이 이상 행동을 보였다는 제보, 방치된 폐가 근처에서 새벽에 은근한 불빛이 반복적으로 목격됐다는 정보 등 그동안 간과된 세부 사항들이 본격적으로 모이기 시작한다. 장태현은 지역민과도 열린 커뮤니케이션을 시도했다. 피해자 가족은 물론 마을 부녀회 노인정 등에도 수사 브리핑을 하며 불안하더라도 모든 의심스러운 행동,
낯선 차량, 외부인을 반드시 신고해달라고 독려했다. SNS 마을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제보 토론방을 개설하기도 했다. 시간이 흐르며 기존 실종 사건들이 단순한 우연이나 생활고로 인한 가출이 아님이 점차 드러났다. 장태현은 각종 과학 수사 자료 옷감에 남은 미세 섬유, 지하수 오염 분석, 모바일 접속 시간, 인상착의 등과 목격자 증언, 가족의 진술을 종합하여 범인의 행동 방향을 좁혀나갔다. 특히 시신이 발견된 논과 마을 창고, 방치된 농가를 직접 밤낮으로 순찰하며 은밀하게 움직일 수 있는 동선, 차량이 접근 가능한 장소, 분한 당시 지역의 날씨와 시야 등을 모든 가능성의 변수로 시뮬레이션했다. 점차 한밤중에 외출하는 은둔자형 중장년 남성, 과거 폭력, 정신질환 의심, 사회적 접촉이 적은 사람 등이 수상 목록에 올라오기 시작했다. 마침내 장태현은 수사팀을 2개조로 나눠 한쪽은 기존 실종자, 가족, 지인 관계망, 또 한쪽은 지역 내 이전 전과자, 은둔 노숙인, 청소업 종사자, 야간 쓰레기 수거자, 폐품상 등 밤의 사람들을 전수조사하기 시작했다. 각종 폐가, 창고, 방치된 차량, 강하구, 야산을 밤낮 없이 줍고 훑트는 탐문이 이어졌다. 그리하여 팀은 드디어 실마리를 잡기 시작하는데 폐창고 뒤편에서 발견된 특이한 혈흔, 밤마다 같은 길을 오가는 폐품상의 이동 경로 등 각종 단서가 조금씩 연결되기 시작한 것이다. 장태현 팀장은 수사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한 집요하면서도 세밀한, 그리고 지역사회와의 신뢰를 복원해낸 인물로 남았다. 그의 집념, 섬세한 판단, 열린 수용성, 현장 중심의 수사 방식은 끝내 연쇄살인 진실의 문을 열어가는 결정적 원동력이 되어간다. 2명의 피해자, 신원 확인. 모두 목이 없는 상태로 발견되다 머리 없는 시신이 드디어 발견되고 경찰이 본격적인 수사 체계로 전환된 직후 어느 늦은 새벽 또 한 건의 익명신고가 경찰서로 들어왔다. 하천 둔치에 끔찍한 뭔가가 있다는 내용이었다. 형사팀은 즉시 현장을 급습했다. 잠긴 하천과 자갈밭은 이미 일부가 쓸려나가 멀리서도 알 수 없는 끈적한 냄새가 풍겼다. 수색견이 맴도는 방향으로 흙을 걷어내자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몸통만 남은 시신이 모습을 드러냈다. 이번에도 피해자의 신체에서 머리는 사라지고 없었다. 형사들과 과학수사요원은 모두 절망하고 숨죽였다. 이런 수법이 연이은 것 자체가 특정인의 연쇄 범행임을 방증하는 것이기 때문이었다. 현장에서 확보된 소지품, 옷조각, 신체 일부의 특별한 흉터 덕분에 피해자는 얼마 전 행방불명된 대학생 박세리 23으로 확인되었다. 비탄에 잠긴 가족들은 DNA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그녀의 점퍼와 명패로 울부짖었고 경찰 역시 더 이상 가출일지도 모른다는 제안을 입에 올릴 수 없었다. 박세리 사건이 공식화되자 그동안 실종된 이들의 가족은 마치 산산이 부서진 유리조각처럼 무너졌다. 가족들 사이에는 우리 아이도 저런 비극의 희생자가 아닐지 하는 두려움이 고개를 들었다. 장태현 팀장은 사망자의 혈연 관계자에게 신속히 유전자 채취를 의뢰했고 피해자의 일상 동선과 주변 인간관계, 최근 변화점, 심리적 상태, 심지어 실종 이후 비밀리의 집에 택배나 낯선 선물이 온 적이 없는가 등 모든 가능성에 다시 질문을 던졌다. 불과 이틀 뒤 또 한 건의 시신이 새로운 위치에서 발견되었다. 이번엔 주민들조차 잘 이용하지 않는 폐창고 인근 하수구였다. 누군가 고장난 배수구 문틈에서 흐르는 물 위에 이상한 봉투를 보고 신고한 것이었다. 경찰은 수색 로프를 이용해 뒷골목에 좁디 좁은 하수구로 내려가 인근의 흙과 오물을 치운 뒤 비닐봉투 속에서 썩고 있던 시신 일부, 목이 없는 한 남성의 몸통을 인양했다. 이 시신은 신체적 특징, 남색 작업복, 그리고 남겨진 운전자 면허증 등에 의해
직장인 김진영 29으로 식별되었다. 이로써 실종된 지 수개월, 1년 가까운 2명, 박세리와 김진영이 모두 머리가 없는 시신으로 확인되었다. 이 사건은 빠르게 SNS, 뉴스미디어,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서 화두가 되었다. 연쇄살인, 목을 자르는 살인범, 범인은 대체 무엇을 원하는가 등 수많은 의문과 공포가 번졌다. 피해자 가족들이 느낀 상실감과 분노, 허탈함과 두려움은 말로 다 할 수 없었다. 피해자 부모는 기자회견장에서 우리 딸은 평범하게 학교 다니던 학생이었는데 왜 이런 악독한 일을 당해야 했나? 더 일찍, 더 제대로 찾았다면 딸 얼굴이라도 볼 수 있지 않았겠나며 오열했다. 경찰 역시 이번 시신의 신원 확인 과정에서 일부 남은 피부, 신체 부위 작은 상처, 구김살, 지문, 심지어 미세토양 입자까지 전부 분석했다. 시신의 목 부위 절단면에서는 동일한 강자극 도구, 날카롭고 반복적으로 노출된 칼날 혹은 전기톱으로 수차례 자른 흔적이 명확하다 보니 이 범행의 사소한 우발성은 개입하지 않았음이 입증됐다. 과학수사대는 두 절단흔을 대조, 칼이라는 도구는 유사하나 손에 익숙한 자의 반복적, 계획적 범행임이 드러난다는 소견을 내놓았다. 특이하게도 두 시신 모두 손과 발은 특별한 굴곡이나 결박 흔적 없이 일상적 형태로 방치되어 있었다. 그 어떤 재산 갈취, 성폭력, 과도한 상해의 흔적 없이 오로지 머리만이 치명적으로 제거되어 있었다. 경찰은 범인은 목격자 노출 방지나 단순한 증거 인멸 이상으로 머리의 분리 자체에 집착적 목적이나 상징성이 있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쯤 되면 마을 사회 전체가 극도의 트라우마를 앓는다. 혹시 다음은 우리 가족일 수 있다는 공포는 모든 일상을 위협했고, 자녀들은 밤에 혼자 이동하지 못하게 되었고, 동네 어귀마다 CCTV 설치, 외부인 경계, 일상 신고 체계가 만들어졌다. 장태현 팀장과 수사팀은 즉시 과거 실종자 정민수, 황진수 등 명단을 다시 추적하고 모든 미제 사건의 피해자 옷까지 소지품, 신체적 특징, 실종 시점의 의문점까지 일일이 표본화하기 시작했다. 동시에 유사수법의 미제 사건이 인접타 지역 공사장, 농가, 도심지, 주변에서 발생했는지도 전국 네트워크를 통해 조사하였다. 피해자의 사람이 누구냐, 어디서 무엇을 하다 실종되었는지와 상관없이 피해 방식 자체가 일정하다면 이는 동일범 내지는 유사범 소행임이 분명해졌기 때문이다. 피해자 가족들은 슬픔과 분노 속에서도 경찰의 끝까지 진실을 밝혀달라 촉구했다. 장태현의 주도로 마을은 실종대책위원회, 피해자 지원 심리상담창구, 마을 불안 대응 매뉴얼 등을 마련하게 되었고, 어린 자녀와 노인, 야간 근무자가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안전지침 등이 배포되었다. 언론은 피해자 인권과 유가족에 대한 배려를 약속하면서도 연쇄적인 목 없는 시신의 발견 소식은 자극적으로 전파되어 점점 마을을 좁고 폐쇄적, 경계와 불신의 공간으로 몰아가게 만들었다. 이렇게 2명의 피해자가 동일한 방식, 목이 절단된 채 범인의 주요 욕망이 시신의 머리에 있었음이 드러나는 으로 발견됨에 따라 경찰 수사는 미제 실종 연쇄, 실종 사건의 본질이 더욱 선명하게 드러나게 된다. 그리고 비로소 범인의 목적은 살인 자체보다 머리의 확보 및 은폐에 있다는 결론과 함께 범인의 프로파일링과 방범체계, 주민보호대책, 전면수색 등 본격적인 장기전이 시작된다. 계속되는 시신 발견, 반복되는 범행의 모티프 2구의 시신이 모두 머리가 없는 상태로 발견된 직후 일산 외곽은 더 이상 평온한 농촌도 안전한 배드타운도 아니었다. 한동안 밤이 깊으면 모든 집이 몰래 이중창을 잠그고 문에 자물쇠를 덧대는 풍경이 일상이었다. 길고양이 한 마리 스쳐도 심장이 두근거렸고 마을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셜미디어에는 밖에 수상한 그림자가 있다
낯선 소리가 들린다는 제보가 끊이질 않았다. 그러던 초여름의 새벽, 또 하나의 시신이 발견됐다. 이번엔 평소 쓰레기 무단투기가 잦던 하천변 오솔길이었다. 산책을 하던 주민 김 씨가 악취를 감지해 발길을 멈추고 쓰레기 더미를 뒤지다 이상한 형태의 검은 비닐을 발견했다. 순간 김 씨는 두려움에 몸이 굳었으나 최후의 용기를 내어 112에 신고했다. 경찰과 조사팀이 곧장 출동해 소화전 옆 쓰레기 더미를 조심스럽게 치워냈다. 문제의 비닐 안에는 이미 심하게 부패한 머리가 완전히 사라진 시신이 있었다. 부패로 인해 신원 확인이 더 어려웠으나 손목에 남아있는 오래된 시계, 쇠사슬 팔찌, 그리고 심하게 오염된 신분증 하나가 실마리를 제공했다. 피해자는 1년 전에 실종된 회사원 이승민 41님이 유전자 및 소지품 대조로 확인되었다. 이때부터 분명해지는 사실이 있었다. 피해자들의 성별, 나이, 신분이 제각각임에도 오로지 머리를 제거한다는 범인의 잔혹한 집착만이 일관적으로 반복되고 있다는 점이었다. 시신 발견 위치도 모두 외진 산책로, 하천변, 버려진 창고 근처, 사람이 잘 오가지 않는 어둡고 죽은 공간들이었다. 경찰과 수사팀은 하나의 분명한 패턴, 외진 곳, 철저한 은둔, 시신 방치, 머리 절단을 중심으로 사건 전체를 다시 분석하기 시작했다. 장태현 팀장은 반복되는 범행 모티프에 더욱 주목한다. 누구든 언제든 특정 조건, 좁고 어두우며 무방비한 순간, 이 갖춰질 때 이 범죄가 이루어진다. 피해자 개개인의 인맥이나 사연에는 의미가 없고 범인은 오직 기회와 공간, 그리고 행위 자체에 집착하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지갑이나 귀중품은 그대로 남아있고 몸에는 다른 상흔도 거의 없다. 일반적인 원한, 금품 갈취, 성적 목적의 범죄라면 이런 식의 행동 양식을 찾기 어렵다. 절단된 목 부위마다 핏줄과 근육, 뼈가 힘겹게 자른 듯 무딘 자국이 여러 번 남아있었다. 과학수사팀의 보고에 따르면 시신의 절단면은 모두 유사했다. 날카로운 칼, 방울톱, 심지어 한 번은 칼날에 녹슬 흔적이 있는 도구도 사용된 것으로 추정됐다. 이 지점에서 수사팀은 범인이 전문적 도축 혹은 의학 지식이 있는 직업범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반복 연습, 실험을 통해 발전시켜온 아마추어적 집착범일 수 있음을 강하게 시사했다. 이 세 번째 시신의 등장은 그동안 남아있던 실종자의 가족 및 동네 주민들에게 말로 형언하기 어려운 충격파를 안겼다. 경찰이 집으로 신원 확인 연락을 넣던 날, 이승민의 아내는 휴대폰 너머로 기절해버릴 듯한 절규를 쏟아냈고 아이들은 멍하니 온라인으로 뜨는 뉴스 기사에 아빠라는 이름이 나오는 걸 똑바로 볼 용기도 내지 못했다. 이웃들은 그가 평범하고 친절한 이웃이었음을 증언하며 우리 중 누구도 다음 차례가 될 수 있다는 불안을 단체 카톡방에 쏟아냈다. 수사팀은 비슷한 패턴이 다시 반복된다는 사실을 언론 브리핑에서 공식화했다. 3명의 시신이 각기 다른 구역, 다른 시기, 다른 연령대에서 발견됐지만 모두 머리 절단, 방치, 외진 장소라는 조건이 동일하다. 최소한 하나의 동일범 또는 이를 모방하려는 공범의 가능성까지 고려해야 한다. 이런 브리핑이 나가면서 언론은 시그니처 범죄, 모티브 연쇄살인이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하기 시작했다. 현장을 다시 찾은 장태현 팀장과 팀원들은 시신 옆 오염된 토양 일부, 주변 초목에 꺾인 흔적, 날씨 흐름, 냄새의 이동 경로까지 치밀하게 재조사했다. 주민들 사이에서 해당 길목을 자주 지나던 노숙남이 있지 않았냐, 밤마다 누군가 손전등을 들고 어슬렁거렸었지 하는 과거 목격담이 줄줄이 수집되었다. 팀장과 프로파일러는 범인이 절단 부위를 감추기보다 오히려 머리를 수집하거나 그 행위를 반복하는 데서 섬뜩한 심리적 쾌락을 얻는 변태적 살인 욕구가 있다고 추측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더욱 넓은 범위의 폐가, 창고, 하수구, 인적 드문 산책로, 하천 둔치 등을 조직적으로 뒤지기 시작했다.
동네 자율방범대와 연계된 주민 자원봉사자들도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수색팀에 합류했다. 주민들은 서로에게 신분을 확인하고 인근의 밤길을 몇 사람씩 조를 짜 이동하는 밤길 동행 캠페인도 시행했다. 그러나 비극은 반복되고 답은 쉽게 나오지 않았다. 교묘하게 패턴만 반복하는 범인, 피해자에게 특별한 원한이나 명분도 없이 오로지 머리 없는 시신만 남기는 범죄, 그리고 언제 어디서 다시 또 한 구의 시신이 발견될지 모른다는 공포. 마을의 모든 일상이 범죄자의 완강한 반복성과 미지의 동기에 갇혀버린 셈이었다. 이처럼 머리 없는 세 번째 시신의 발견은 일산 연쇄 실종 및 살인 사건이 단순한 우발 또는 사적인 원한, 우연한 타깃이 아닌 하나의 일관된 심리와 행동, 공간적 습관에 따라 반복되는 패턴 범죄임을 지역사회와 수사팀 모두에게 각인시켰다. 그리고 이는 곧 앞으로 더욱 치밀해질 범인 검거 작전, 심리 프로파일링, 마을 전체의 통행 금지 등 초유의 비상체제로 이어지게 된다. 버려진 창고와 관련 현장에 수색머리 없는 시신이 세 구 연달아 발견되자 경찰과 수사팀은 결국 사건의 무대가 된 일산 외곽 전체를 대상으로 전면적인 현장 조사를 결정했다. 특히 반복적으로 시신이 발견되거나 이상한 증거가 포착된 공터, 창고, 폐가, 하천변, 야산 주변을 중점적으로 수색 지도에 표시했다. 장태현 팀장은 범인은 일정한 범위와 이동 경로 안에서 범행을 계획한다. 그 패턴을 추적하다 보면 반드시 은신처나 범죄 흔적이 남은 거점이 있을 것이라며 창고 및 공장지대와 진입로, 그 인근 야산과 하천 둔치 등을 빈틈없이 훑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현장에 나선 수사팀은 평소 잘 드나들지 않는 버려진 컨테이너 창고, 오래된 목재 공장, 무너진 축사, 90년대에 쓰이다 버려진 공장형 물류창고, 심지어 부서진 새집, 건설 현장까지 일일이 진입해 내부와 주변을 조사했다. 무더운 여름철 쩍쩍 갈라진 시멘트 바닥 위에는 누군가 오래 주저앉아 있던 듯한 누런 얼룩이 남아있었고 먼지와 거미줄, 닫아버린 종이상자, 구겨진 작업복들이 나뒹굴었다. 곳곳에서는 오래된 피냄새와 정체불명의 썩은 냄새가 얽혀 있었다. 특히 경찰이 주목한 것은 여러 창고 바닥에서 발견된 금이 간 시멘트 틈에서 나온 혈흔과 얼룩이었다. 3곳 이상의 창고 바닥에서 오래된 혈흔이 뚜렷하게 검출됐다. 한 현장 감식반은 상당히 오랜 기간에 걸쳐 피가 조금씩 반복적으로 유출돼 흡수된 흔적이라 분석했다. 하지만 대부분은 시간과 환경, 3차례의 태풍으로 인해 DNA 정보가 상당 부분 손상된 상태였다. 그럼에도 어떤 창고에서는 미처 닦지 못한 핏자국, 쌓인 먼지 밑에 숨겨진 기름진 얼룩에서 검출된 사람의 피부 조직, 잘려나간 실밥이 붙어있는 청바지 조각 등 미세하지만 중요한 단서들이 연이어 나왔다. 특이한 점은 거의 비슷한 구조의 창고마다 모래자루, 애매하게 잘린 헤지스, 울타리, 전기가 끊긴 어두운 전등 아래 담배꽁초와 함께 몇 년씩 방치된 잡동사니가 섞여 있다는 것이었다. 수사팀은 누군가 한동안 진짜 은신하거나 골목길을 피해 밤중에 도주로를 삼은 흔적일 가능성에 무게를 뒀다. 특히 어떤 창고 분전함 근처에선 녹슨 수공구, 오래된 손수레, 휘발유 냄새가 진동하는 플라스틱 통, 미처 입 다물지 못한 휴대용 쿨러박스 등 범죄용 혹은 시신 운반에 사용됐을 가능성이 높은 도구가 나왔다. 과학수사팀은 모든 창고와 인근 토양, 벽, 출입문 손잡이, 버려진 폐차 내부까지 자외선, 혈흔 검출기, 미세 증거 채집봉 등 특수 장비로 수색했다. 작은 머리카락 한 올, 낡은 운동화 바닥에 묻은 희미한 삼배 조각, 더미 가구 틈에 박힌 핏자국까지 일일이 채취해 분석실로 넘겼다. 일부 현장에서는 현저히 오래된 피멍 자국과
오래된 신문지에 피가 번진 흔적, 이상하게 구부러진 철제 파이프, 현장 한켠에 남아있던 사용 흔적이 선명한 절단 도구도 나왔다. 수사팀은 발견된 혈흔과 각종 조직에서 일부 피해자 DNA와의 일치 가능성을 조사하는 한편 창고 내부 곳곳에 녹여있는 삶의 흔적들, 물통, 못 박힌 나무 판자, 부러진 플래시를 토대로 그 시간대에 출입한 이들을 선별해 나갔다. 인근 주민들과 공장 경비, 야간 택배기사, 폐지 수집상 등에게도 최근에 누군가 이상하게 드나들거나 무거운 짐이나 수상한 대화, 소음 등을 경험한 적이 없느냐고 1:1 탐문을 벌였다. 일부 주민은 오래된 창고 뒤쪽에서 밤마다 작은 손전등 불빛이 움직이는 걸 여러 번 봤다. 웬 낡은 손수레를 끌고 다니던 사내가 새벽이면 늘 창고 근처로 들어갔다. 예전에 창고 근처를 배회하다 이상한 악취와 함께 썩은 옷더미를 보았다고 귀중한 진술을 제공했다. 또 하천 인근 창고에서 최근 쓰지 않는 경운기가 창고 한켠에 금방이라도 달아날 듯 놓여있는 장면을 목격한 이도 있었다. 실제 한 버려진 목재 공장에선 벽면에 잔뜩 남아있는 손바닥 크기의 얼룩과 정체불명의 낡은 덮개, 바닥에 깨진 유리병, 한 구석의 의자 밑에 뭉쳐진 더러운 휴지 다발, 심지어 창고 구석에서 변색된 구형 핸드폰도 발견됐다. 데이터 복구팀은 폰을 확보해 즉시 데이터 복원에 착수했다. 수색 과정 내내 팀원들은 타는 갈증과 긴장 속에서도 서로를 독려하며 놓친 흔적이 있다면 끝까지 찾아내자는 각오였다. 점차 수색 노선이 좁아지면서 이 장소들은 범인이 오랜 기간 자유롭게 드나들며 시신을 이동, 보관, 훼손 혹은 범행 준비를 반복했던 근거지일 가능성이 커졌다. 수사본부는 각 창고의 이전 소유주, 출입기록, 폐쇄된 CCTV의 테이프 목록, 최근 전력 공급 현황까지 남김없이 파헤쳤다. 과학 수사 결과 일부 손상된 혈흔에서 기존 실종자 DNA와 일치하는 부분이 소규모로 나타났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범인의 행동 방향과 시간대,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계속 같은 장소를 반복적으로 사용했다는 심리적 단서였다. 이처럼 일산 외곽 버려진 창고와 현장 수색은 단순한 공간 탐방이 아니라 범인의 숨겨진 루틴과 심리, 자신만의 은신처를 찾아가 사건의 연결고리를 하나하나 좁혀가는 집요한 추적의 과정이었다. 그리고 이 집단적 수색 작전과 사람들의 기억, 그리고 쌓여가는 증거들은 점차 거대한 실체를 드러낼 지하 세계의 문을 두드리기 시작한다. 용의자 실마리, 수레를 끄는 수상한 노인, 버려진 창고와 하천, 외딴 오솔길을 중심으로 시신과 혈흔 흔적이 연이어 발견된 후 수사팀은 범행의 현장과 이동 경로에 반드시 누군가의 반복적 흔적이 남아있을 것이라 판단했다. 이에 집중적으로 탐문 수사를 벌였고 마을 곳곳에서 예상 밖의 동일한 목격담이 수집되기 시작했다. 동네 청소업자, 야간 경비, 택배기사, 심지어 인근 편의점 아르바이트생까지 모두 출입명부와 근무 기록을 제출받았다. 하지만 공통적으로 여러 주민이 귀띔한 것은 밤마다 혹은 새벽 어스름에 쓰레기장 근처나 버려진 창고 뒷골목에서 구부정한 노인 한 명이 침묵 속에 수레를 끌고 지나갔다는 것이었다. 이 노인은 특이하게도 은빛이 거의 다 된 백발, 폐지를 산더미처럼 실은 오래된 짐수레, 항상 검정색 모자와 낡은 파카, 쭈글쭈글한 손목과 한쪽 어깨가 살짝 기울어진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그를 본 이들은 처음에는 그냥 흔한 폐품 수집 노인쯤으로 여겼으나 이상하게도 평소 마주칠 때마다 노인이 눈을 맞추지 않고 늘 급히 어디론가 사라졌다. 밤늦게도 전혀 두렵지 않은 듯 외딴 골목을 드나들었다는 점에 공포심을 느꼈다고 한다. 특히 한 주민은 창고 뒷문 쪽에서 뭔가 무거운 걸 수레에서 끌어내리며 구슬땀을 흘리는 장면, 또 다른 주민은 하천 둔치 구석, 수풀 아래서 땅을 파는 듯 허리 숙인 실루엣을 본 적이 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야간 순찰을 하던 자율방범대 한 명은
새벽 2시경 아무도 다니지 않는 도로에서 그 노인을 뒤따라가 보려 했으나 노인이 오히려 갑자기 다른 골목으로 숨듯이 사라져버렸다고 한다. 폐지 수집을 핑계 삼지만 수레에 올린 짐의 무게가 비정상적으로 무거워 보였다는 증언도 이어졌다. 수사팀은 이 노인을 우선적 신문 대상으로 지정, 이동 경로와 생활 방향, 신고된 각 목격 시간, 각종 CCTV와 인근 상가 카메라에 포착된 빈도를 전면 추적했다. 문제는 노인의 주거가 일정하지 않고 마을 공터나 폐가 또는 변두리 창고에서 수시로 머무는 반유랑 생활자였다는 점이다. 그렇기에 공식 신분 확인도 쉽지 않았고 주민등록상 거주지도 몇 년째 비어 있었다. 경찰은 노인의 흔적을 정밀하게 쫓기 위해 팀원별로 탐문조를 3개로 나누고 각자 노인이 자주 출몰했다는 장소, 창고 뒤, 폐품 야적장, 하천변, 구도심 블록 등에 정기 잠복을 지시했다. 뿐만 아니라 인근 슈퍼 세탁소 공구상 등지의 결제 내역, 쓰레기 분리수거장 출입 기록, 노인 복지시설 내부 출석부까지 뒤졌다. 한편 폐지 수집상 협회, 노숙인 쉼터에 문의해 노인의 이름, 과거 병력, 주거 이력, 돌연변사 등 유사 사례까지 모두 조회하였다. 취합된 정보와 목격담을 바탕으로 경찰은 수레에 묻은 흙과 각종 얼룩, 그리고 매우 희미한 흰색 섬유질 흔적에 주목했다. 과학수사팀은 일부 짐수레의 핸들 부분, 구형 장갑, 수레 밑창에서 오래된 혈흔 및 인체 조직, 미세 조각까지 채취하여 정밀 분석에 착수했다. 사건 현장 주변에서 발견된 몇몇 신체 조직이나 혈액과 일부 일치되는 결과가 나왔다. 이제 마을에서 그 노인은 수상한 그림자, 밤만 되면 나타나는 사내, 버려진 창고의 망령이라 불릴 정도가 되었다. 부모들은 아이를 밤에 혼자 내보내지 않았고 골목 어귀에는 자율방범대원과 호신용 배트, 호루라기를 쥔 주민들이 서성였다. 매일 새벽 기상하는 상인은 노인이 혹시 자신을 위협하지 않겠느냐며 CCTV 설치를 추가로 요청했다. 경찰은 파악된 신상과 동선, 수레의 특이점, 노숙 혹은 폐품 수집 풍경 등을 조합해 신고 사진을 받고 노인이 과거 어느 정도 체력을 가졌다거나 오랜 기간 외톨이로 살아왔다는 배경과 심리적 고립, 생활 패턴을 추적했다. 그리고 드디어 일산 외곽 고물상 골목 한켠 빛이 거의 들지 않는 어두운 창고 앞에서 문제의 노인이 쓰레기를 싣고 이동하는 순간을 잠복 근무 중이던 형사가 목격, 조용히 뒤를 밟았다. 체포 당시 노인은 소리를 내지 않고 묵묵히 저항했다. 그의 수레 안에는 오히려 예상보다 단순한 폐지와 빈병, 낡은 천조각, 그리고 오랜 기간 사용된 칼, 각종 끈, 낡은 등유통 등이 뒤섞여 있었다. 66세 안필자에. 조사실에서 그는 처음엔 내가 뭘 잘못했냐, 길에서 주운 것뿐이라 항변했으나 자정이 넘은 시간 약간 흔들거리는 목소리로 작은 목격과 출입 기록 앞에 조용히 침묵하기 시작했다. 노인은 어릴 적부터 여기서 살았다. 남들이 나를 무시했고 가족도 없이 혼자였다며 요새 밤마다는 너무 무서워서 수레만 지키고 다닌다는 변명을 반복했다. 하지만 결정적으로 그가 머무르던 창고 한쪽 구석에서 사건과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혈흔과 신체 조각, 남겨진 옷 조각, 범린의 덮개 윗자락에서 일부 피해자 것과 일치하는 섬유질이 발견되었다. 이제 모두의 의심과 공포, 그 은밀한 그림자와 무거운 수레는 마을 전체의 불안과 혼돈을 상징하게 되었다. 아직 모든 범행의 진상이 드러난 것은 아니지만 경찰은 노인 수레 창고 은폐로 이어지는 주요 연결고리를 마침내 현실의 수사 선상에 올리는데 성공한 셈이다. 숲속 추격의 밤, 진짜 공범의 정체가 드러나다 늦어름, 연속된 시신 발견과 수레를 끄는 노인의 임시 체포가 이어졌지만
무언가 결정적인 퍼즐 조각이 맞춰지지 않는 듯한 긴장감이 수사팀 전체를 감돌았다. 노인 안필자에는 끈질긴 신문에도 내가 직접 그런 무서운 짓을 할 힘도 용기도 없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그러나 경찰은 그의 어눌하면서도 불안한 태도에서 죄책감 혹은 두려움 이상의 미묘한 감정을 느꼈다. 창고 주변 혈흔 분석, 자전거 부품에서 나온 미세 섬유, 그리고 노인이 밤마다 거닐던 길목의 CCTV 자료를 분석한 결과 경찰은 몇 군데 폐창고를 오가던 노인의 이동 동선이 어느 한 지점에 멈춰 있음을 확인했다. 바로 마을 외곽, 풀숲이 우거진 작은 숲속이었다. 특이하게도 그 숲길은 인근 창고와 하천, 그리고 특히 최근 시신이 발견된 하수구에서 가까웠다. 경찰은 사건의 연결고리가 이 주변에 있다고 확신했다. 특수수사팀은 깊어가는 밤 조심스레 숲 가장자리로 잠입했다. 달빛과 산들바람만이 가볍게 흔들리는 가운데 몇 명의 형사가 두 조로 나뉘어 섬세하게 지늘길을 더듬었다. 그들은 손전등 빛을 최대한 약하게 유지하며 바닥의 발자국, 끌린 자국, 작은 쓰레기 등 모든 자취를 조심스레 더듬어 나갔다. 한참을 헤매던 중 숲속 움푹 파인 곳에 위장막으로 덮인 작은 나무 오두막이 눈에 띄었다. 형사들은 숨을 죽이고 잠시 귀를 기울였다. 오두막 안에서 희미하게 금속이 부딪히는 소리, 뒤섞인 숨소리, 그리고 누군가 천천히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형사장 장태현은 실수 없이 요원들을 분산 배치하여 후방, 측면, 출구를 전부 봉쇄했다. 신호와 동시에 그들은 일제히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오두막을 포위했다. 오두막 문이 삐걱 열리는 소리와 함께 내부의 주인공이 조심스레 모습을 드러냈다. 놀랍게도 그곳엔 안필재와는 전혀 다른 인상, 키, 크고 근육질의 사내가 웅크리고 있었다. 그의 엉킨 머리칼, 군데군데 피 얼룩이 스며든 셔츠, 손에는 날이 다른 작은 절단 도구 몇 개가 쥐어져 있었다. 뒤편 선반엔 알 수 없는 유리병, 약품통,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의 두개골 형태가 드러나는 투명 대형 유리병들이 줄지어 놓여 있어 형사 모두가 숨죽이고 경악할 정도였다. 형사는 즉시 그를 체포하기 위해 접근했다. 그 사내는 처음엔 물러서며 둥이로 위협했으나 장태현 팀장이 침착하게 무장 해제 후 곧장 제압에 성공했다. 현장 압수수색 결과 그 오두막 곳곳에서는 대형 유리병 6개 외에 피해자 소지품, 정체불명의 피 묻은 옷 조각, 각종 급조도구, 포장지가 뒤섞여 있었다. 전형적인 은신 거점이자 범행의 아지트였다. 체포된 남자의 신원 조회 결과 그는 최경호, 가명 38세로 과거 몇 년간 이 지역에서 신원불상으로 떠돌던 인물이었다. 아무도 제대로 그의 과거를 아는 이가 없고 주민들은 그가 이 마을로 돌아온 시기조차 알지 못했다. 그러나 수사팀의 신문이 계속될수록 그의 진면목이 드러났다. 최경호는 아동기부터 잦은 가정폭력과 방임 속에 자랐다. 숲과 빈 공간을 떠돌며 외롭고 고립된 삶을 살았으며 오랜 세월 심리적 고통과 불안, 분노가 겹쳐져 내면에 일그러진 욕구로 점점 배양되었다. 특이하게도 그는 오두막 구석에 작은 흑백 사진을 오래된 액자에 끼워두고 있었다. 사진 속엔 중년 여성과 어린아이가 손을 맞잡고 있었다. 수사팀은 오래된 유언장과 짧은 일기, 잡다한 노트에서 엄마의 기억은 잊지 않겠다. 누군가 나의 존재를 증명해야 한다는 집착적인 문구를 찾아냈다. 이 모든 것이 시신의 머리를 보존하고자 했던 기괴한 범행의 심리적 동기를 설명하고 있었다. 노인 안필자에는 이 숲 오두막이 존재한다는 사실조차 처음엔 발설하지 못했다. 그러나 수사 및 신문이 진전됨에 따라 결국 무서워서 어쩔 수 없이 도와준 것뿐 직접 살인엔 가담하지 않았다. 그러나 협박이 두려워시키는 대로 도왔고 현장을 감시하거나
운반을 거들었을 뿐이라는 실토를 한다. 조사 결과 그는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몇 차례 범인이 들개와 같은 눈빛으로 위협하는 바람에 미온적인 동조자, 즉 진정한 공범이자 약자임이 드러났다. 이 밤의 숲, 거친 숨소리와 이슬 머금은 풀잎, 차갑고 축축한 흙 냄새, 형사들의 손전등이 비치는 한 점의 오두막. 여기에 이르러 비로소 일련의 연쇄 실종살인, 그리고 머리 없는 시신의 비밀이 현실로 모습을 드러냈다. 범인은 오랜 고립 속에 일그러진 정서와 개인적 집착으로 인해 숲속 오두막에서 기괴한 마각을 키워낸 괴물이었다. 마을 주민들은 숲을 더 이상 바라보지 못했고 자녀들은 밤에 유리창을 열지 않았다. 그러나 수사팀은 그날 밤 숲속에서 위대한 진실과 극한의 악몽, 그리고 사회 속에 숨어드는 인간의 어둠을 마주한 것이다. 범인 검거와 충격적인 자백 새벽이 막 끝날 무렵 수사팀은 오두막에서 최경호를 완전히 제압하고 수갑을 채웠다. 저항은 짧았으나 격렬했고 마치 짐승처럼 숨을 몰아쉬는 그의 모습에 현장 경찰들은 잠시 섬뜩함을 느꼈다. 철저한 현장 감식이 끝나자 곧 바로 경찰서로 이송됐다. 인솔받아 경찰차에 탔을 때 최경호는 끝없이 창밖을 응시했다. 짙은 숲과 아스라한 아침 안개, 그 속에 담긴 자신만의 기억을 떠올리는 듯했다. 조사실에서의 첫 진술은 완고했고 묵비권과 침묵으로 일관했다. 그러나 오두막에서 압수된 증거물, 피해자의 신분증, 피 묻은 옷가지, 크고 작은 칼, 강한 화학약품 냄새가 남아있는 통, 그리고 유리병에 담긴 인간의 두개골, 이 눈앞에 차례로 펼쳐지자 그의 눈동자는 미세하게 흔들렸다. 신문실에는 시간이 지난 피와 알코올 특유의 냄새가 스며들었고 최경호는 자신의 범행을 굳게 부정하지 못했다. 조사관 장태현 팀장은 냉정하고 집요하게 질문을 이어갔다. 네가 왜 이런 짓을 했는가? 모든 피해자와 관계가 있나? 아니면 아무나 타깃이었나? 최경호는 한동안 입을 꾹 다물고 모욕적인 표정만 남겼으나 새벽녘 커진 공허 속에 마침내 짧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떨구었다. 나는 머리를 잃지 않으려 했다. 그는 뜻밖에도 어린 시절 어머니와의 기억, 버림받은 뒤 홀로 남겨진 상실과 분노, 일상에서 느끼던 왜소감과 무력감을 토로하기 시작했다. 누구도 나를 기억해주지 않는다. 내세울 것도 남길 것도 없는 내 삶에서 유일하게 머리만이 사람의 본질, 그 모든 기억과 역사가 담긴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그걸 수집했다. 절대 잊히지 않게. 수사팀은 그 자백에서 결코 평범하지 않은 집착, 수집 강박, 그리고 지나칠 정도로 황폐해진 심리 상태를 읽을 수밖에 없었다. 그는 특정 피해자를 무작위로 노리지 않았다. 밤마다 외진 곳을 골라 혼자 걷거나 숨어들 만한 사람을 기다렸다. 일단 조용히 뒤따라가 기습적으로 제압한 뒤 머리를. 그가 범행을 설명할 때 손끝이 약간 떨리고 음성은 무덤 같았다. 머리를 분리한 뒤엔 유리병에 씻어 넣었다. 그 순간만이라도 내 것이라는 환상이, 그 짧은 시간만큼은. 현장 사진과 피해자 가족의 울부짖음, 사회적 분노 앞에서 최경호의 신문은 더욱 깊어졌다. 그는 도끼와 대형 칼, 때론 낡은 전정톱 등 각종 공구를 그날마다 상황에 따라 골라 썼다고 밝혔다. 작업은 준비와 실행 모두에 치밀했고 오두막이나 창고에서 일정 시간 정신을 잃을 정도로 몰입했다. 숨을 곳이 필요할 때면 창고와 노숙인 쉼터, 혹은 아는 체 하는 안필자의 노인의 가호를 받기도 했다 한다. 경찰은 타인의 머리를 모으는 일이 그 누구에게도 이해받지 못할 병리적 욕망임을 알았지만 멈출 수 없었다는 것을 그 자백에서 알게 되었다.
최경호 스스로도 마지막 피해자, 경황 없는 도주자의 눈빛을 떠올릴 때마다 공포와 쾌감이 엇갈렸다며 그 당시 어쩔 수 없이 폭주하고 말았다고 말했다. 수사팀과 전문가들은 일상의 고립, 자기 혐오, 과거 상실의 충격이 집착과 가학적 충동으로 변형된 사례로 판단했다. 그러나 사회와 피해자 가족, 마을 주민의 분노는 이루 말할 수 없었다. 가족들은 끝까지 숨길 생각이었냐, 도대체 왜 우리였냐 울부짖었고, 언론은 한국 연쇄살인 사건사의 유례없는 기괴범죄라며 책임자 문책과 재발 방지 대책을 강하게 촉구했다. 최경호는 마지막 진술에서 더 이상 도망치고 싶지 않다. 내 두려움과 빈자리, 그 속에서 만들어진 악몽을 마주해야 한다고 조용히 읊조렸다. 경찰은 반복된 피해자의 고통, 현장 감식 기록, 과학 수사의 힘, 그리고 무엇보다 범죄자 내면의 그림자마저 추적한 끝에 마침내 악몽의 실체를 공동체의 비달에 완전히 드러내었다. 기나긴 밤이 지나고 범죄 현장엔 슬픔과 함께 오랜 침묵이 흘렀다. 그러나 경찰서 신문실 창너머로 들어오는 새벽의 햇살은 또 한 번 정의의 무게와 인간 내면의 어두움이 교차하는 순간을 비추고 있었다. 공범의 역할, 안필자의 최경호 체포 이후 수사팀의 관심은 자연스럽게 또 다른 중요한 인물 안필자에게 옮겨졌다. 사건 초기부터 마을 주변을 떠돌며 수레를 끌던 노인, 천천히 곱슬 백발 아래로 수심 가득한 눈을 감춘 채 묵묵히 살아오던 그 남자. 평범한 노숙인 또는 폐품 수집인으로만 보여졌던 그가 어떻게 이토록 끔찍한 연쇄 살인극에 끌려 들어가게 된 것일까? 경찰 조사에 따르면 안필자에는 오랜 세월 일산 외곽 산동네 오래된 농가를 전전하며 생계를 꾸려왔지만 가족 관계는 점차 무너져 내렸다. 아내와 사별했고 의부사들로 받아들였던 최경호와는 긴 세월 멀어졌다. 집안의 가난과 상실, 세월이 남긴 아픔은 점점 안필자에게 죄의식과 외로움을 각인시켰다. 노년의 그는 이미 두려움과 체념, 무기력에 익숙한 사람이었다. 하지만 한밤중 마을 외진 구석, 노동과 피로로 얼룩진 옷차림 속 안필자에는 오랜만에 얼굴을 내민 의부사들 최경호를 다시 맞닥뜨린다. 최경호는 이미 한 차례 사회와 단절된 채 고립된 삶을 이어가고 있었다. 안필자에는 그 모습에 연민과 불안, 중년을 뒤덮는 책임감이 뒤섞여 복잡한 심정이 된다. 하지만 곧 최경호가 범행의 늪에 빠진 현실을 알았을 때 그는 말할 수 없는 충격과 공포를 맛보았다. 안필자에는 주변에 자신을 의지할 이도 조언할 친구도 없었다. 어느 날 밤 최경호가 깊은 어둠 속에서 피 묻은 손과 공포에 질린 눈빛으로 집을 찾았을 때 그는 두려움에 떨면서도 묵묵히 아들을 숨겨주고자 했다. 범행 도구 일부를 씻어주고 창고에 남은 흔적을 치우는데 손을 빌려주었다. 살인에는 직접 가담하지 않았다고 사정했지만 진실은 더욱 복잡했다. 최경호의 위협적 말투, 급격한 감정 기복, 때때로 비치는 분노와 절망이 안필자로 하여금 현실을 외면하게 만들었다. 수사팀은 그가 실제로 범행에 직접적이지는 않더라도 현장 관리와 시신 운반, 증거 은닉 등 보조적 공범으로 강하게 개입했음을 밝혀냈다. 폐창고 근처에서 수레를 끌고 나타난 목격자들이 많았고 범죄 현장에서 그의 지문과 DNA가 다수 검출되었다. 피로 얼룩진 옷자락, 소형 손전 등 수레 밑바닥에 붙은 섬유질, 심지어 일부 피해자 소지품에서까지도 안필자의 흔적이 확인됐다. 그는 불안과 두려움, 그리고 오랜 가족에 대한 집착이 복합적으로 작동한 상태에서 자신도 모르게 범행 후방을 책임진 것이었다. 경찰 신문에서 안필자에는 처음엔 모든 것을 부인하려 했으나 이후 체념한 듯 고개를 숙이고 떨리는 목소리로 실토하기 시작했다. 그는 경호가 이 일에 협조하지 않으면 나도 가만두지 않겠다고 위협했다며 노쇠한 내가 남 못 이기고 휘둘리는 처지에서 겁이 났다고 고백했다. 하지만
팀장 장태현과의 심층 면담 과정에서 그 안에는 단순히 두려움뿐 아니라 가족을 내칠 수 없는 죄의식과 최소한 마을과 아들이 더 크게 파괴되지 않기를 바라는 막연한 희생심도 숨어 있었음이 드러났다. 사건 전반에 걸쳐 주민과 피해자 가족들은 안필자의 행적에 혼란을 느꼈다. 처음 봤을 때는 극단적으로 소심하거나 우울한 노인쯤으로만 생각했으나 진실이 밝혀질수록 분노와 연민, 동정과 원망이 뒤섞인 시선을 보냈다. 피해자 가족들은 왜 진작 신고하지 않았느냐며 통곡했고, 일부 주민은 저런 사람이 이웃일 줄 몰랐다며 허탈해했다. 하지만 노년의 안필재가 범죄와 악의 구덩이 한가운데로 빠지게 된 복합적 사연에 다른 노인들은 현대 사회의 고립, 돌봄의 부재, 가족 해체 문제를 곱씹는 성명서를 내기도 했다. 재판 과정에서 안필자에는 주범에 비하자면 감형의 여지가 있지만 그의 죄책과 책임은 그리 가볍지 않았다. 법정에서 그는 눈물을 글썽이며 끝내 내 가족조차 지키지 못했다. 모두 죄송하다고 마지막 입을 열었다. 사회는 그에게 악의 하수인이란 비난과 함께 노년의 무력함과 시대적 비극을 동시에 목격했다. 이렇듯 안필재의 존재는 직접적 악의 주체는 아니었지만 약자이자 방관자 그리고 가족에 대한 맹목적 집착이 빚어낸 비극적 조연으로 남았다. 그의 추락은 단순한 범죄의 한 조각이 아니라 현대 가족 내면의 어둠과 사회적 고립이 한 인간을 어디까지 밀어낼 수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상징이었다. 피해자들의 운명과 마지막 생존자 수사 결과 일산을 휩쓸었던 실종과 연쇄살인 사건의 피해자는 모두 5명으로 최종 확인됐다. 각각 젊음과 희망, 각자 고유의 이야기를 안고 살아가던 이들이었다. 피해자 가족들은 평범한 일상 속에서 소중한 일을 너무나 갑작스럽고 잔혹하게 잃었다는 상실감에 장례식 내내 통곡했다. 희생자들의 부모, 형제, 친구들은 이 사건이 어떻게 우리에게 왔는가? 단순한 실종이라 여겼던 그날 조금만 더 신경 썼더라면 이라 고통스러운 후회와 분노를 반복했다. 김진영 29세은 IT 스타트업에서 일하던 성실한 청년이었다. 퇴근길 실종 후 행방이 묘연해 가족들은 그동안 어딘가 사고를 당한 것만 염려했지만 결국 정체불명의 살인범에게 희생당한 사실이 밝혀져 더 큰 충격에 휩싸였다. 박세리 23세는 대학 졸업 직전 친구들과의 이별 여행을 준비하던 중이었다. 넉넉지 않은 가정이었으나 언제나 웃으며 가족을 챙기던 그녀의 소식이 머리 없는 시신으로 돌아오자 어머니는 기절하듯 오열하며 병원에 실려갔다. 이승민 41세은 세 아이의 아버지이자 성실한 배달 노동자였다. 악천후 속에서도 가족 생계를 이어가기 위해 늦은 밤마다 오토바이를 몰았지만 어느 빗길밤 종적을 감췄다. 그의 가족은 마지막까지 무사히만 돌아오면 된다며 기도했지만 좁은 창고 뒤편에서 신원 확인이 된 후 이제야 끝났다며 무너졌다. 이들 외에도 폐기창고와 하천변 등지에서 신분이 확인된 2명은 고향과 부모님의 품으로 차디찬 시신으로 돌아갔다. 이들의 최후의 순간을 직접 본 이는 없었지만 사건의 잔인한 만큼이나 피해자 모두가 삶의 희망, 조금씩 다른 꿈과 일상을 지닌 이들이었기에 사회적 충격은 컸다. 이웃들은 희생자의 집 앞에 꽃과 쪽지를 놓으며 미안하다. 다신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길 마음을 담았다. 언론은 매일같이 실종신고, 시스템 보완, 사회안전망 강화, 야간 순찰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이 어두운 연쇄 참극 속 단 한 사람, 한서진 17세만은 기적적으로 살아남았다. 한서진은 평범한 고등학생이었고 사건 당시 책을 빌리러 야간 자율학습 후 친구들과 헤어져 귀가하던 길이었다. 그날따라 골목이 수상하게 적막했다. 갑작스런 인기척에 놀라 도망치려다
강하게 머리를 맞고 실신했으나 불현듯 나타난 지나가는 행인의 소리에 범인이 급히 자리를 떴고 그 틈에 가까스로 목숨을 건졌다. 구조 후 한동안 그는 깊은 혼수 상태에 빠졌고 가족과 의료진은 많은 기억이 봉인되어 있다는 진단을 내렸다. 서진은 이후 수차례 심리상담과 전문가 치료를 받으며 진실을 마주할 정신적 준비를 해나갔다. 언론의 질문 공세와 사회적 관심, 생존자 증언이라는 이중적 고통 속에서 그는 극심한 불안과 악몽, 우울증까지 겪었지만 경찰의 보호와 가족의 지지로 조금씩 평온을 되찾기 시작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한서진은 경찰 조사에서 범인의 눈빛이 마치 인간이 아닌 짐승 같았다. 도망치려는 순간 온몸이 얼었다며 비명을 제대로 지르지도 못했고 정신을 잃기 직전 마지막으로 생각난 건 가족 얼굴이었다. 고 조심스럽게 증언했다. 그 후로도 마을에서는 밤마다 문을 꼭 닫는 집이 늘었고 어른들은 자녀 외출을 삼갔다. 주민들은 구명된 서진의 용기와 회복 과정에 작은 희망을 찾으려 했다. 소중한 사람을 잃은 가족들은 비극을 잊지 않고 사회가 죽음으로 떠난 이들의 이름을 기억해 주길 바란다는 메시지를 남겼다. 마을 곳곳에 임시로 세워진 추도비와 기억의 벽에는 피해자를 위한 꽃, 편지, 학생들의 그림이 가득했다. 경찰은 어떤 실종도 절대 넘길 수 없다는 반성 속의 수사 시스템과 현장 대처 방식을 대대적으로 개선했다. 결국 비참한 결말이지만 단 한 명의 생존자가 용기를 내 세상으로 돌아오는 그 모습을 통해 지역사회는 슬픔과 참회를 넘어 다시는 절대 이런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는 굳은 다짐으로 하나가 되었다. 희생자들과 가족의 이름은 오래도록 지역 주민과 언론, 그리고 한국 사회의 기억에 아프게 남게 되었다. 수사 결론 및 판결 연쇄, 살인과 실종, 사회 전체를 경악해 한 일산 사건의 수사가 마침내 종착지에 이르렀다. 최경호를 중심으로 한 범죄망은 신문, 현장 분석, 과학 수사, 생존자 증언, 공범 안필자에 대한 장기조사 등 다방면의 집요한 노력 끝에 완벽히 해체됐다. 수사팀은 법의학 증거, 피해자 신원 동기화, 주변인의 진술, 단서의 정밀 분석 등 수십 건에 달하는 기록과 치밀한 범죄 재구성으로 진실을 한 겹씩 벗겨냈다. 특히 법의학팀의 세밀한 검증과 증거물 감정, 오두막과 창고에서 확보한 두개골, 피해자 혈흔, 도구, 희귀 화학물질 분석 등은 판결의 결정적 근거가 되었다. 뒤이어 연루된 모든 인물의 동선 및 심리상담, 과거 관계까지 전수조사하면서 사건의 맥락은 촉발된 소외고립, 왜곡된 집착의 결과라는 점이 부각됐다. 법정에 선 최경호는 재판 내내 침묵과 짧은 호흡만 반복했다. 공개 심리에서 검사는 피해자 모두에게 잔인하고 극단적인 수법을 동원했다. 단 한 번의 인간적 망설임이나 후회도 보이지 않는다고 신랄하게 지적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의 정신적 질환과 오랜 외로움, 가족 내 불화, 사회적 지원 부재가 범행을 낳았다며 심신미약 사유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그 어떤 개인적 비극도 연속살인과 극악한 잔악성, 사회적 위협을 정당화할 수 없다고 단호히 결론 내렸다. 최경호는 사형을 선고받았다. 판결문엔 인간 생명의 존엄을 철저히 짓밟고 공동체 안전을 유린한 행위는 어떠한 관용도 있을 수 없음과 그 행위적 냉혹함과 재범 우려, 유족의 고통을 고려할 때 극형이 불가피하다는 문구가 엄중하게 남았다. 공범 안필자에는 별도로 기소돼 조사 과정에서 범행 주도는 아니었던 점, 고령과 정신적 취약성, 반복되는 협박, 죄책감에 눌린 모습 등이 두루 반영됐다. 하지만 시신 운반과 증거 은닉, 일부 범죄 실행 지원은 법적으로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중대 범죄로 작용했다. 재판부는 긴 숙의 끝에
그는 20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법정에서 안필자에는 연신 눈물을 훔치며 모든 것이 내 탓, 가족도 세상도 용서받을 수 없다 하고 참회했다. 이 판결로 일산 마을과 전국 사회에 파장은 거셌다. 언론과 시민단체는 실종 사건의 신속 수사, 야간 순찰 및 CCTV 확대, 정신건강 지원체계 강화 등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했다. 지자체는 피해자 명예 회복 사업, 유가족 심리 법률 의료 지원, 범죄 예방 시스템 정비에 적극 나서게 됐다. 마을 곳곳에는 임시 추모비와 기억의 벽이 생겼고 학생들 주민들의 동참 속에 침식된 공동체 신뢰가 조금씩 복구되었다. 살인범 체포 뒤에도 경찰과 수사팀원들은 결코 쉽게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없었다. 긴 밤을 지새운 장태현 팀장은 진실을 밝히는 것이 끝이 아니라 그 폐허와 상흔 위에 다시 공동체를 세우는 게 남은 우리의 일이라며 동료와 마을 사람들에게 힘겹게 메시지를 전했다. 경찰 내부에선 사건 대응 매뉴얼, 실종 접수 수색 시스템 등이 총체적으로 점검, 보완되었고 올바른 피해자 보호와 예우의 원칙, 사후 관리가 강조됐다. 최후로 판결이 내려진 법정은 피해자 유가족, 지역사회 변호인, 언론, 시민 방청객 모두가 숨을 죽이고 경청한 공간이었다. 마지막 변론에서 피해자 가족은 우리의 손실은 되돌릴 수 없지만 법과 사회가 이 악몽을 반드시 기억하길 바란다고 눈물로 외쳤다. 담당 판사는 이 사건이 모두에게 남긴 상흔을 잊지 않고 정의와 경계가 어떻게 뿌리내려야 하는지 경고한다며 판결문을 덮었다. 이처럼 사건의 끝은 피의자 개인의 처벌을 넘어 사회가 어둠을 직시하고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서로의 역할과 돌봄을 새기는 계기가 되었다. 이는 한국 사회 전체의 경각심과 아픔, 그리고 정의 실천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되새겨준 기억의 판결로 긴 여운을 남겼다.